안녕하세요. 네, 카이스트 윤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작년 SSTF에서도 발표를 이렇게 감사하게도 부탁을 하셔가지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네, 오늘은 그 아까 브랜든 교수님께서 이제 그 오펜시브 관련된 AI 에이전트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고 뭐 뒤에 박상동 교수님 등등 다 이제 제너레이티브 AI가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가져올 거냐 그것에 대한 테크니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해킹이라는 게 트렌드가 어떻게 되며 그리고 거기에 결국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경제적인 요소, 해킹의 경제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과연 Generative AI가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지금 Generative AI에 관련된 생각들과 그리고 AI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뭐 소개는 해주셨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그 발표에서 말씀드릴 거는 리얼월드 어택이 그러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이런 특성들에 기반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뭔가, 그리고 AI, 특히 제너레이티브 AI가 가져올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리얼월드 어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킹이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해킹 가능한 거. 해킹 가능한 거 우리의 제가 쓰는 노트북도 해킹이 가능하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해킹이 가능하고 라우터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뭐 그 냉장고도 거기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이제 복잡해지면서 해킹이 가능하게 됐죠. 사실 우리가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것들이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가? 모든 것들이 해킹이 가능하면 우리는 디펜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디펜스를 고민할 때 고민해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는 시큐리티는 매우 경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할 때 비용이 얼마가 들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시큐리티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시들을 들기도 해요. 사람들이 1달러짜리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10달러짜리 자물쇠를 달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가 디펜스를 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공격자도 공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의해서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내가 제로데이 어택 공격을 당할 거냐, 제로 클릭 제로데이 어택을 당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거의 안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새 이제 그 익스플로이트 가격들이 워낙 올라서 제로 클릭 제로데이 어택 뭐 안드로이드 기준이나 뭐 아이폰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거의 뭐 몇십억, 몇백억 이 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뭐 제 재산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무리 공격해도 몇십억, 몇백억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몇십억, 몇백억짜리 공격은 저에게서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워가 발생을 하면서 특히 이 제로데이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제 그 러시아 어떤 그 익스플로이트 셀러가 이 그 아이폰 제로 클릭 제로데이를 뭐 그 20 밀리언 달러 거의 뭐 200억이죠. 200억에 산다고 뭐 트위터에 홍보를 해서 한때 핫했던 적도 있고 그만큼 이제 이 가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공격이 두 가지로 이렇게 양분화가 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저 같은 그냥 소시민들을 향한 공격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진짜 뭐 VIP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런 저 같은 이제 소시민들을 향한 공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어택의 가격이 매우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공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매우 미니멀하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 어태커의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공격들 같은 경우에는 매시브하게 이제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가하다 보니까 각 사람들의 어떤
비헤비어가 동일하게 잘 될 거다라는 것을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태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들, 이런 대중들을 향한 공격들을 공격 기술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피싱, 그리고 두 번째로 엔데이 어택, 세 번째로 제가 칩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싱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내가 어떤 trusted organization or individual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안랩에 있는 블로그에서 긁어온 그림인데 무슨 뭐 경망가 무슨 로또인가 맞추는 뭐 엑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거를 실행하면은 그런 게 떠요. 여러분들도 뭐 가끔 보셨겠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매크로가 있습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뭐 경마 프로그램 써야 되니까 예라고 누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시겠지만 악성 코드가 여러분 컴퓨터에 깔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뭐 이 문서를 에디트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것들을 다 클릭하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됩니다. 피싱의 장점은 뭐냐면은 피싱은 아까 그런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소위 말해 공짜예요, 공짜. 익스플로잇이 전혀 사용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뿌리고 걸리는 사람 얻어 걸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값싼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들이 아시겠지만 제너레이티브 AI와 함께하면서 더 이제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런 피싱을 위한 이제 컨텐츠들을 생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피싱을 막는 방법, 이렇게 하면 피싱 메일 오면은 글을 잘 썼나 안 잘 썼나 이런 것들을 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글 쓸 때 AI를 많이 쓰는데 가끔은 나보다도 잘 쓰는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싱 메일 같은 것을 볼 때 제너레이티브 AI가 도입됨으로써 우리가 그런 식의 공격들은 방어들은 이제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엔데이 어택이 있어요. 엔데이 어택은 이제 그 취약점이 이미 알려졌지만 패치가 되지 않은 것들을 공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패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패치가 디스트리뷰티드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모바일 폰에 예를 들면 베이스밴드 취약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그것이 디스트리뷰트 되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은 각 캐리어들마다 뭐 베이스밴드를 이제 바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각 캐리어들이 패치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것들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치가 됐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패치가 어떤 버전 이하로는 적용이 안 된다, 백포트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옛날 버전들은 여전히 취약해질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저도 가끔 그러지만 뭐 패치 뜹니다, 패치하세요 하면은 다음번에 할게요 이런 것들 누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엔데이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완전 제로데이 어택보다 엔데이 어택의 결국 장점은 뭐냐면은 엔데이 어택은 훨씬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패치라는 것 자체가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치 디핑 같은 것들을 하면 어디가 취약점이고 그 취약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떤 컨디션들을 통해서 익스를 만들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제로데이 어택에 비해서 더 가격이 값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시 중에 하나가 뭐 배드바인더 같은 예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안드로이드 바인더에서 발생한 유저 애프터 프리 취약점인데 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 매우 재밌는 게 발견된 거는 되게 옛날에 발견돼. 2017년 11월에 발견이 됐었는데 그리고 패치도 2018년에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가 되는 순간 커널 버전이 픽스가 됩니다. 픽스가 되고 시큐리티 버그들만 백포트가 된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버그가 패치가 될 때 얘가 시큐리티 임팩트가 잘못 이밸류에이션이 돼서 백포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취약점이 있었던 버전을 쓴 커널 같은 경우에는 패치 커밋 이후에도 여전히 취약하게 됐고요. 그래서 인더 와일드에 실제 공격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구글이 발견을 해서 시큐리티 업데이트를 하고 CVE를 발행을 한 되게 재밌는 취약점 중에 하나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더티 카우 같은 경우도 되게 엔데이 공격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격인데 이건 카피 온 라이트 루틴의 레이스 컨디션 취약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버그가 인트로듀스 된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2007년에 인트로듀스 됐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10년 넘게 이게 있었고, 그리고 이 카피 온 라이트 루틴이 아시겠지만 어디에 빠질 수 있는 루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베디드 디바이스 공격하면 아시겠지만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커널 프리빌리지 익스컬레이션 돌아다니는 거 쓰려고 해도 실제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인베디드 리눅스에서 안 쓰는 기능들, 인베디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없는 기능들은 다 빼서 돌리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없어서 익스가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더티 카우 같은 경우에는 카피 온 라이트는 빠질 수가 없는 이제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쓰는 대부분의 IoT 장비들, 그리고 커널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으니까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들에서 이 더티 카우를 이용한 엔데이 공격들이 매우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가끔씩 이제 그 인베디드 장비 같은 거 분석할 때 되면 뭐 가장 맨 처음 해보는 게 더티 카우 돌려보고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이 더티 카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로지컬 벌너러빌리티라 익스플로이트 릴라이어빌리티도 엄청 높고 거의 100%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공격 같은 게 거의 이제 모든 커널 버전만 낮으면 거의 다 성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엔데이 공격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마이크로 리포트에 의하면은 이제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20년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2020년에 나온 리포트에서 사용된 공격 중에 28%만 2020년에 나온 공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거의 4분의 3 정도 되는 공격들이 다 엔데이 공격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공격자 입장에서도 제로데이를 쓰는 거는 매우 리스키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공격했는데 실패하고 디스클로저 되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제로데이가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제로데이 어택은 공격이 쉽지가 않고 대신에 이제 엔데이 공격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중들을 향한 공격들 어떤 것들이 있으냐? 저는 이제 칩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든 제로데이 어택이 비싼 거는 아닙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아이폰은 뭐 200만 불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다른 프로그램도 200만 불이냐? 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들이 특히 예를 들면은 그 국내에서 도메스틱컬리 사용되는 어떤 근데 널리 사용되는 아니면 어떤 뭐 예를 들면 회사들에서 사용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거기는 코드 퀄리티도 낮고 시큐리티도 낮고 그 다음에 패치도 느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패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로데이가 영원히 제로데이가 되는 이런 것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보안 프로그램들 관련돼서 이런 공격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중요한 거죠. 이런 대중들을 향한 공격들은. 그래서 이런 대중들을 향한 공격들에는 결국 피싱,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엔데이 공격, 그리고 칩 제로데이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런 대중들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진짜 주요 인물들, VIP들을 향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태커의 장점은 뭐냐면은 어택의 코스트가 리밋이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공격을 한다, 아니면 어떤 국회의장 이런 높은 사람은 공격한다, 아니면 기업의 총수를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본인들 생각에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택의 코스트도 리밋이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그 소수들을 향한 액티브한 디펜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중들을 향해서 디펜스 메커니즘을 구현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퍼포먼스 같은 것들. 예를 들면 퍼포먼스가 20% 깎인다, 30% 깎인다 이러면은 써먹지 못하는 디펜스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액티브한 디펜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이제 제로데이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오퍼레이션 트라이앵귤레이션, 그다음에 블래스트 패스 이런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핫했던 공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 오퍼레이션 트라이앵귤레이션 공격이었는데, 여기에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그 아시겠지만 요새는 이제 삼성폰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거기 안에 팩이나 이런 하드웨어 미티게이션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미티게이션을 바이패스하는 게 이 취약점 익스도 익스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 하드웨어 미티게이션들을 바이패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공격 오퍼레이션 트라이앵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 미티게이션을 바이패스하기 위해서 어떤 하드웨어의 어떤 취약점,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아이폰에서 어떤 메모리 매핑, MMIO에다가 어떤 값을 쓰면 갑자기 팩이 꺼지는 막 그런 취약점을 여기에서 체인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분석, 펌웨어에 대한 분석들도 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더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그럼 뭘 하고 있냐? 우리 연구실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대중들을 향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쉬운 버그들을 빨리 찾아서 빨리 없애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빨리 엔데이 공격들을 막을 것이냐, 엔데이 공격들을 분석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주제로는 어떻게 vulnerability를 자동으로 찾을 것이냐, 그리고 이런 엔데이 공격들, 그리고 이런 vulnerability에 대한 테크니컬 디테일들을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서 이런 엔데이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와 그리고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정보 공유들, 이런 소셜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뭐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싶은 이제 저희 연구는 이제 셀룰러 베이스밴드 소프트웨어에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 네트워크의 그 어떤 인크립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툴들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베이스 컴프라는 툴은 복잡한 베이스밴드에서 어떻게 로지컬 버그, 특히 오센티케이션 바이패스를 찾을 거냐. 왜냐면은 오센티케이션 바이패스를 해야 뒤에 과정에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오센티케이션 바이패스가 무조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오센티케이션 바이패스를 찾는 걸 저희가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probabilistic inference, 그러니까 이 오센티케이션과 관련된 루틴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확률적인 인퍼런스를 통해서 찾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symbolic analysis를 통해서 과연 이 구현과 스펙이 일치하는가, 아니 일치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버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RGFuz라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웹 어셈블리, 뭐 대부분 브라우저 쓰시면 웹 어셈블리 서포트가 되는 브라우저를 쓰실 건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룰 가이드드 퍼징을 할 거냐에 관련된 것. 여기 지금 in submission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아까 아침에 오니까 붙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S&P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RGFuzz 같은 경우에는 웹 어셈블리 런타임들이 뭐 다른 컴파일들도 그렇지만 매우 복잡한 옵티마이제이션 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퍼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머 맞추고 타임 맞추고 이제 기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룰 복잡한 거 건드려 죽일 기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퍼징을 이전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테스팅하고 싶은 거 옵티마이제이션 룰이니까 그 옵티마이제이션 룰을 직접 퍼징을 하는 거는 어떻겠느냐.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브라우저나 이런 데서는 쉽지는 않은데 웹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웹어셈블리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포멀한 메소드를 그 옵티마이제이션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포멀한 룰들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멀한 룰, 머신 리더블한 룰을 기반으로 컴파일러 옵티마이제이션을 퍼징을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결국 무엇을 하는 거냐? 자동으로 취약점을 찾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자동으로 취약점 찾는 연구를 하지만 자동으로 취약점 찾는 연구가 뭐 리미테이션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구글에는 Threat Analysis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 공격되는 제로데이 공격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 내용들을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파트가 뭐냐면 거기 섹션 중에 Thoughts on how this vuln might have been found라는 그 섹션이 있거든요. 이 취약점이 어떻게 찾아졌을까? 퍼징으로 찾아졌나? 코드 오디트를 한 것 같냐? 베리언트 어널리시스를 한 것 같냐? 그냥 그 분석가의 생각을 물어보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 섹션에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숫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것은 아마 코드 오디트를 통해서 찾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제 제로데이에서 사용되는 취약점들이 매우 복잡하고 이것을 완전 자동화된 방법으로 찾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는 항상 우리가 과연 오토매틱 그러니까 자동화된 취약점 탐지 기술이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되게 재밌는 이제 그 카운터 에그젬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2014년에 그 아시는 분들 아시는 그 한국인 해커죠, 노케아르트라는 친구가 이제 그 샌드박스 이스케이프, 사파리에서 샌드박스 이스케이프를 했던 취약점입니다. 그 샌드박스 이스케이프는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아이튠즈 스토어의 URL이 있었어요. 아이튠즈 스토어 URL이 ITMSS라는 URL 스킴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여기에 어떤 URL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샌드박스 밖에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렌더러를 익스플로이트하고 ITMSS 해서 그 렌더러 익스플로이트를 아이튠즈 스토어에다가 넣어서 똑같이 돌리면 샌드박스 밖에서 샌드박스 이스케이프이 되는 이런 취약점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2015년에도 이 그 로케아르트라는 친구가 익스를 한 번 더 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그 패치를 했는데 그 패치를 바이패스를 했거든요. 패치는 어떻게 했냐? 이제 애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애플에서는 이제 외부에 있는 URL을 가져가지고 익스를 하니까 애플에서는 어떻게 패치를 했냐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그 화이트리스트를 지정을 하자. 뭐 별닷애플닷컴으로 시작하는 주소들만 다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케아르트라는 친구가 어떻게 바이패스를 했냐면,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웹에 들어가서 애플닷컴 중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되는 URL을 하나 찾아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으로 다른 URL로 넘어가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브라우저 취약점을 찾는데 웹으로 익스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현재의 오토매틱 오토매틱 버그 파인딩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도메인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벗어나서 밖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문제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현존하는 오토매틱 버그 파인딩의 한계고, 이것을 사람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저희가 뭐 이제 그런 엔데이 같은 것들을 이제 특히 국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데이를 찾기 위해서, 제로데이를 찾으려면은 사실 뭐 저희가 이제 그 제로데이를 자동으로 찾는다라는 거는 물론 제로데이들 중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로데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복잡한, 특히 그리고 더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브라우저나 뭐 커널이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더 복잡한 로직과 복잡한 그런 추론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토매틱 버그 파인딩의 경우에는 찾을 수 있는 클래스의 버그와 그리고 사람이 찾는 클래스의 버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그 아카데믹한 리서치뿐만 아니라 이제 해킹 리서치, 오펜시브 리서치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들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툴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해킹을 에듀케이션 할 거냐에 관련돼서도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거 오후 세션에 저희 학생들 2명이 발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커널을 뭐 익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V8에서 익스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연 지금 해킹이 어떤 식의 레이티스트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디펜스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파괴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이제 열리는 해킹 컴피티션인 폰투온, 여기에 제가 사실 참여하는 게 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참여하는 게 꿈이어가지고 맨날 이제 폰투온 시즌 때마다 이제 폰투온 하실 분 이렇게 긁어 모았는데, 저희가 예전에 버그를 한번 찾기도 했는데 그게 저도 그런 룰이 있는지 몰라겠는데 그게 스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익스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스콥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리젝 당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튼 이번에 이제 폰투온에 참여를 해서 145K 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억 거의 1억 몇천, 1억 7천 8천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이 이승현이라는 학생이 이제 오펜시브 리서치를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오펜시브 리서치가 왜 중요하냐,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그 커널 CTF, VA CTF 저희 학생들이 발표를 하겠지만 구글에서 예전에는 버그 바운티라고 하면은 X가 있어야 X랩 그 제로데이 취약점이 있어야 돈을 줬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원데이 취약점만 해도 돈을 줍니다. 왜 원데이 취약점만 해도 돈을 주느냐? 이제 구글에서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이제 결국 컴퍼니들의 스탠스일 건데, 버그를 다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버그를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버그를 익스플로잇으로 만드는 것을 막자라는 것. 버그를 익스플로잇으로 만드는 걸 막으면 이거는 이제 단순한 버그가 되지 이제 그 시큐리티 vulnerability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약점들을 기반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VA 샌드박스라는 메커니즘인데 이것을 계속 리파인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눅스 커널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미티게이션들을 넣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둘 다 이제는 취약점뿐만 아니라 자기신들의 미티게이션을 바이패스만 해도 바운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X를 기반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그 취약점이 아니라 X를 없애는 이런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null pointed reference입니다. 그 null pointed reference 아시겠지만 지금 한 10몇 년 전, 한 2007년, 6년 이 정도까지만 해도 뭐 FreeBSD 이런 데서는 null pointed reference가 터지면은 privilege escalation이 그냥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널 페이지에 fake object allocate 하고 그 다음에 control flow hijacking 하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null pointed reference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denial of service 정도로 넘어갑니다. denial of service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이제 이 페이지 얼로케이션이 제로 페이지, 그러니까 그 민 어드레스 페이지라고 그 미니멈 어드레스가 이제 지정이 돼서 그 이상으로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null pointed reference라는 이 전체 클래스가 이제 취약점이 아닌 단순한 버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하려는 것들이 미티게이션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버그의 클래스를 죽이자라는 것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익스플로잇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또 개발하고 있는 툴 중에 하나가 디컴파일레이션을 할 때 여러 아키텍처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디컴파일레이션을 위한 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뭐 아이다 같은 것들 여러분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리스크5나 이런 아키텍처들은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잘 머신 코드, x86와 같은 머신 코드로 바꿔서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해킹을 위한 이제 그 교육들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여기 발표하기 전에 이제 했는데 그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수업을 들었다면서. 그 수업이 이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수업인데요. 이게 김태수 교수님이 만드신 수업을 기반으로 저희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해킹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해킹을 아는 사람들을 좀 더 넓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이런 뭐 인베디드 해킹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연구로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아카데믹 리서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펜시브 리서치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자문위원으로 핵태운이라는 것에서 참여를 해서 아까 그 브랜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TF 같은 걸 해서 이런 학생들을 에듀케이트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X라는 것은 그 지금 현재의 공격은 매우 경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이득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대중들을 향한 공격들은 그런 타입들이죠. 그런 공격들은 이제 좀 더 취입한 공격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런 VIP들을 위해서 제로데이 공격들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그 large language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 그 팀이 AIXCC라는 이 2year짜리 컴피티션에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그 브랜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IoT 그다음에 Embedded Device 이런 데서 그 AI가 오펜시브 하는데 사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거를 좀 더 추상적인 컨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결국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가져올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코노믹한 거기에서 익스들의 가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칩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했을 때 그 칩 한 제로데이의 가격이 훨씬 더 낮아질 거고요. N데이 공격들을 할 때 그 N데이 공격들의 가격도 훨씬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위협들이 저희에게 와닿게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N데이 공격 만든다, 그리고 뭐 아니면 좀 소위 말해 약간 허접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뭐 프로그램들과 그런 장비들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현재는 좀 그래도 레벨이 있는, 그래도 시큐리티를 좀 아는 학생들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사실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것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로데이 어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데이 어택 같은 경우에도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음으로써 익스피리언스드 된 사람이 제로데이를 찾을 때 그 찾을 때의 속도와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저도 최근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약간 윈도우즈 커널을 한번 볼 일이 있었거든요. 윈도우즈 커널의 취약점들을 한번 볼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윈도우즈 커널, 제가 리눅스 커널은 뭐 대충 알고 뭐 느낌도 알고 이러지만 윈도우즈 커널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매우 많거든요. 다른 것들이 매우 많은데, 근데 윈도우즈 커널을 제가 분석을 하려고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으니까 훨씬 더 새로운 에어리아의 지식들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제가 알고 있는 비슷한 컨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돼서 비슷한 느낌으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게 제가 물어보고 이해를 하면서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로데이 어태커들에 대한 이 익스들의 가격도 예전 대비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 AIXCC에 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저희가 2016년에 달파 CGC와 AIXCC를 결국 비교해 보면은, 달파 CGC는 C나 C 더블 플러스 그리고 메모리 커럽션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도 뭐 CTF용 되게 작은 뭐 가장 큰 게 한 몇천 줄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라인의 이제 프로그램들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심볼릭 익스큐션과 퍼징 어떻게 잘 섞었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은, AIX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귀지도 훨씬 더 많아지고 취약점 타입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사이즈도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스탠다드한 소프트웨어 애널리시스 테크닉만으로는 안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 AI를 어떻게 잘 더할 거냐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했고요. 네, 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어가고, 제가 AI를 써보면서 결국 든 생각은 뭐냐면은, 이 뒤에 거를 한번 더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LLM을 제가 이번에 AIXCC를 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LLM은 확실히 어떤 포텐셜이 있는 새로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LLM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그냥 뭐 취약점 찾아오세요, 뭐 익스 해오세요 하면은 한 뭐 몇 년 있으면 몇 달 있으면은 해오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주고 그냥 찾아오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패러다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chain of thought, tree of thought, 뭐 rack, 뭐 React,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LLM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그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제가 이 포텐셜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할 때 저희의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은, 하나는 동적 분석 중에서도 특히 퍼징,
이라는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적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퍼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많은 취약점을 찾고 되게 많은 이제 그 뭐 효과들을 봤지만 결국 퍼징의 단점은 뭐냐면 리즈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론, 생각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입력들 바꿔가면서 막 하다가 얻어 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반면에 스태틱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well defined된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스태틱 애널리시스의 결국 단점은 뭐냐면은 유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well defined된 룰에서 벗어나는 경우, 약간 좀 벗어나는 경우에 유도리가 없고요. 그 유도리를 가지도록 되게 제너럴하게 짜버리면 스케일러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들이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LLM은 그런 면에서 저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툴 같은 경우에는 리즈닝을 하는데 스태틱 애널리시스처럼 어떤, 저도 내부의 메커니즘 모르겠지만 리즈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리즈닝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유도리가 좀 더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이 사람만큼 잘 하지는 않지만 스케일러블하고 오토메이티드한 웨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연결을 할 거냐라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LLM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LLM의 리즈닝 캐퍼빌리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며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시킬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 그 AIXCC를 준비하면서 느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뭐 에이전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전트와 그리고 그 뭐 LLM 그리고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예를 들면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다 던져주는 게 늘 해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많은 데이터를 던져주면 얘가 이제 컨텍스트를 읽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줄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LLM의 리즈닝 캐퍼빌리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어떤 행위들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제너럴한 어프로치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브랜던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에이전트 베이스드, 리액트 베이스드의 이제 어프로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쉘 액세스를 우리가 주면서 얘를 동작을 해봐라 하면은 가끔씩 엄청 놀라운 행위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한번 본 경우는 SQLite라는 프로그램을 패치를 하는데, 걔를 패치를 할 때 저희도 SQLite가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지 몰랐는데, 얘가 빌드를 할 때 그 파일을 그냥 빌드하는 게 아니라 그 파일들을 어떤 다른 파일로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패치를 하려면은 그 파일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패치에서 그 폴트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폴트에 나오는 C 파일이랑 실제 파일이 달라요, 서로가. 그래서 그 파일의 네임을 우리가 그냥 이제 스태틱하게 넣어주는 경우에는 찾지 못하는데요. 쉘 액세스를 주면 얘가 뭘 하냐면 그랩을 해가지고 그랩을 기반으로 이제 파일이 어딘지를 찾아내고 그 파일을 패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런 새로운 우리가 익스펙티드 못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은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제너럴하게 주면은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딱딱딱 줘서 이것들을 해결해서 하라라고 하는 경우보다 제너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AIXCC라는 이 대회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고 연구를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컨클루전은 뭐 시큐리티는 이코노미고, 그래서 매우 폴라라이즈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것들을 하고 있고, 결국 AI가 이것들의 전체적인 가격을 낮출 거며, 그리고 이 AI가 새로운 리즈닝이라는 포텐셜을 저희에게 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금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인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간단히 Q&A 진행해 볼 텐데요. 역시나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서 질문 하나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김용태 교수를 후임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아주 기분이 좋았고, 저는 이제 암호 쪽에서도 하고 보안 쪽에서도 한 40년 한 1세대 학자인데,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아직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질문을 하나 겸 숙제를 하나 주고 싶어서. 숙제가. 근데 이제 암호를 제가 하다 보니까 암호의 안전성이라는 문제가 항상 암호학자들이 고민해 왔어요.
근데 암호학자들이 고민해온 결론을 어떻게 어프로치했는가 하면은 암호의 안전성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공용 모델에 대해서 모두 안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안전해야 된다. 이런 뭐 이상한 필요 조건을 냈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 게 이제 양자내성 암호를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뭐 레티스 문제 이런 것들이 누가 그 워스트 케이스 어썸션으로 해결을 해버려서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어떤 인스턴스에서도 안전하다 이렇게 증명이 돼 버려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전체 해킹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전을 좀 던지고 싶은데 제가 해킹도 보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아주 익스플로이트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엔드리스 게임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설계자 입장에서는 해커가 너무 미워 사실은. 좀 이렇게 해킹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킹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영원한 이제 숙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정의를 해커 입장인가 해커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암호를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했던 약간의 이건 좀 이론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증명 기법 또는 등가 문제로 아이덴티파잉 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게 제가 영원한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인데 한번 윤 교수님이 한번 챌린지 좀 해주셔갖고 네. 김용대 교수보다 훨씬 더 좋은 교수가 한번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제가 전산학부 출신이라서 교수님이 옛날 학생 때 많이 봤는데 예, 제가 암호를 사실 학생 때 많이 좋아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접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큰 태스크를 주셔서 교수님과 김용대 교수님 약간 발끝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 들려주신 윤인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